자, 인사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얼굴들은 다 좋으시네요. 그러시구나. 공부가 재밌어서 얼굴이 좋은 겁니까? 아, 그러구나. 이제 구라까지 치시네요. 제가 초반부터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책을 잠깐 보는데요. 공부했던 거, 저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계속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반복할 겁니다. 그동안 배웠던 거 반복할 겁니다. 책을 펴면서 따라오실 분은 어디를 책을 펴냐면, 그러면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탄력성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요? 동영상으로만 공부하신 분도 저하고 같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동영상으로 하신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 옆으로 치우십시오. 스마트폰하고 같이 보지 마시고. 자, 101페이지 갑니다. 탄력성 나왔습니까? 탄력성은 나오면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수량 변화가 크다. 수요의 탄력성도 있고 공급의 탄력성도 있다.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이 말은 수요량 변화가 크다는 소리고, 공급의 탄력성이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공급량 변화가 크다는 소리입니다. 탄력성은 무수하게 많은데요. 그런데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으로 나눠볼 수 있고, 수요 탄력성은 무수하게 많고 공급의 탄력성도 무수하게 많은데, 그런데 수요 탄력성에서 우리는 3개, 공급의 탄력성에서 하나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총 4개를 배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가격 대신에 소득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무수하게 많은데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기본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정리되면 나머지 것은 자동적으로 정리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 변화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1% 상승했습니다. 그때 수요량이 3% 감소했다.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 몇이다? 3이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3이다의 의미는 가격이 하나 변할 때 수요량은 그 3배인 몇 개가 변한다? 3개가 변한다. 그게 수요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이 3일 때 가격이 4% 변화한다면 수요량은 몇 퍼센트 변합니까? 그래요. 12% 변하는 겁니다.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작년 시험 문제. 작년 시험 문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다. 2라고 줬어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1 때, 가격이 4% 변화한다면 수요량은 몇 퍼센트 변화합니까? 그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 8%. 그런데 8%가 답이 아니었고, 이게 답이었죠. 8% 증가하는가, 8% 감소하는가가 이게 답이었어요. 가격이 4% 상승했다고 나왔어. 수요 가격 탄력성이 2인데 가격이 4% 상승했다고 나왔어요. 4% 보지 말고 가격이 상승했답니다. 그러면 수요량은요,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 가격 탄력성이 2니까 8%가 감소,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에 8% 증가, 8% 감소가 있었어요. 8%는 알겠는데 증가, 감소 갖고 이제 헤매는 거지. 그래요? 가격이 상승했으면 수요량은 뭐 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값 기준, 중간값 기준, 그 다음에 변화 후 값 기준. 그런데 계산 문제 하지 않을 분들은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계산 문제 하실 분만 이게 신경 쓰고, 계산 문제를 하지 않는 분들도 이건 알아야죠. 수요 가격 탄력성 기본 공식,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기본 공식이야.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 문제를 주면 가격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때 수요량이 100개에서 140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면 가격 변화율을 구하고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수요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율을 주지 않고 금액을 주고 수량을 주고 수요 가격 탄력성을 구하십시오. 그때 최초의 값 기준, 중간값 기준, 변화 후 값 기준이 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데 해주면 돼요.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최초의 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면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고. 저하고 처음 뵙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할 겁니다.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절대값을 씌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요 가격 탄력성의 크기는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갖는다. 그러면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갖는데 5개의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0이면 완전 비탄력적, 그 다음에 무한대면 완전 탄력적, 1이면 단위 탄력적. 수요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1이면 단위 탄력적이라 하고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그런데 0이면 완전히 작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 무한대면 완전히 크기 때문에 완전 탄력적. 됐습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수요 곡선으로 갑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 1입니다. 그러면 단위 탄력적이라 하고 수요 곡선은 직각 쌍곡선입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면 수요 곡선의 형태는 뭐고? 수평선. 수요 가격 탄력성이 0입니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형태는 수직선이었습니다. 탄력적인 경우하고 비탄력적인 경우 비교하면 어디가 더 완만? 탄력적인 경우가 더 완만. 그래서 탄력성의 크기와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소리는 기울기가 크다 작다? 작다. 완만하다? 그러면 기울기가 작다는 소리예요. 탄력성의 크기와 기울기의 크기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반비례. 그러면 탄력적이면 수요자의 반응은 민감하다, 둔감하다? 민감하다. 그래서 세 글자를 압축했습니다. 탄, 완, 민. 탄완민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지금. 그래요? 그럼 곤란해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거 하셔야죠. 수요 가격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 수요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의 관계. 기억납니까? 그걸 어떻게 정리했던가요? B는 같은 방향. B는 같은 방향.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은 뭐한다? 증가한다. 그게 B는 같은 방향으로 정리했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 기업이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면 기업의 총수입은 뭐한다? 증가한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다는 소리가 비탄력적이라는 소리예요. 비탄력적일 때 기업이 재화의 가격을 하락시키면 기업의 총수입은 뭐한다? 감소한다. 비탄력적일 때 가격과 총수입은 무슨 방향? 같은 방향. 수요 가격 탄력성이 1이랍니다. 그럼 단위 탄력적입니다. 이때 기업이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떨어뜨리든 기업의 총수입은 변화 있다 없다? 없다. 불변이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1일 때 기업이 가격을 10% 상승시키면 그러면 기업의 총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1입니다. 단위 탄력적입니다. 이때 기업이 가격을 10%를 인상시켰답니다. 그때 기업의 총수입은요? 불변. 단위 탄력적일 때는 10%를 올리든 10% 떨어뜨리든 20% 올리든 20% 떨어뜨리든 기업의 총수입 변화 있다 없다? 없다. 10% 넣었더니 또 금방 이게 도대체 뭔가? 아니 가격을 상승시키든 가격 하락시키든 퍼센트하고 상관없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기업의 총수입 변화 있다 없다? 없다. 불변. 자, 이번에는 수요 가격 탄력성이 0이랍니다. 그러면 이름은 완전 비탄력적. 이때 기업이 가격을 올렸답니다. 기업의 총수입은? 오케이. 기업이 올리면 총수입은 증가. 특징은 가격 올린 만큼 총수입도 증가. 가격을 20% 올렸습니다. 총수입 20% 증가. 가격을 20% 하락시켰습니다. 총수입 20% 감소.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절대값 씌운다 안 씌운다? 안 씌운다고 그랬습니다. 안 씌워요? 안 씌워요. 그러면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죠. 절대값을 씌우지 않기 때문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양수값이다, 플러스 값이다, 0보다 크다. 그러면 무슨 제? 정상제. 음수값이다, 0보다 작다. 그래요? 마이너스 값이다. 그러면 무슨 제? 열등제.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값 나왔습니다.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값 나오면 두 자는 무슨 관계? 대체제.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값 나왔습니다. 두 자는 무슨 관계? 보완제. 자,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시장의 실패 원인 말하십시오. 시장의 실패 원인. 첫 번째, 시장의 불안전성. 다른 말로 불안정경리 시장. 불안정경리 시장을 구체화시키면 독점, 과점, 독점적 경제. 그 다음에는 규모 경제. 규모 경제 다른 말로 하십시오. 비용, 체감산업. 규모 경제가 되면 자연적으로 독점이 된다고 그랬죠. 자연적 독점. 세 번째는 공공재. 네 번째는 예부효과. 다섯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안전성. 여섯 번째는 소득분배 불공정.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기억 못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부 효과 합니다. 예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맞나요? 예부 효과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의 경제 활동이 의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가나 보상을 주지도 받지 않는 모든 현상을 경제학자들은 예부 효과라고 한다. 예부 효과가 되기 위한 요건 두 가지. 첫 번째 의도하지 않을 것. 두 번째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을 것. 됐습니다. 예부 효과는 생산 과정의 예부 효과와 소비 과정의 예부 효과가 있다. 맞네요. 예, 맞습니다. 생산 과정의 정예부과 생산 과정의 부예부과 소비 과정의 정예부과 소비 과정의 부예부가 나누어진다. 정예부과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면서 거기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부예부과는 타인에게 손해를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 그게 부예부과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 과정에서 부예부가 발생했답니다.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중에서 어디가 크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큽니다. 그러면 생산 과정에 부예부가가 발생하는 예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재화의 생산을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기구에 맡겼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충분한 양만큼 생산한다? 생산하지 못한다? 생산한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 부예부과 과잉 생산, 정예부과 과소 생산 됐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부예부가가 발생하는 재화의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과잉 생산입니다. 너무 많이 생산한 겁니다. 시장의 실패,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그러면 정부의 개입은 해결책, 대책이란 말이에요. 정부가 개입해서 조장 정책을 펴야 됩니까? 규제 정책, 규제 정책.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규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규제하는 수단은 대표적으로 뭐요? 중과세, 부담금 부과, 설치 의무화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즉 부예부가가 발생하는 재화의 생산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했답니다. 그러면 그 재화의 생산비는 상승, 공급량은 감소, 가격은 상승. 됐습니까? 다시 갑니다. 생산에 있어서 부예부가가 발생하는 재화의 생산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했답니다. 그러면 그 재화의 사적 개별 기업의 생산비는 증가, 공급량은 감소. 그래서 그 재화의 가격은 상승. 되셨죠? 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갑니다. 자, 책은 몇 페이지로 가냐면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가면 그러면 임대주택 정책 나왔습니까? 그래요. 임대주택 정책 지난 시간에 임대주택 정책 중에서 하나 했는데 뭐 했던가? 예, 그래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을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오늘은 정책론 마무리하고 투자론 갈 겁니다. 그러면 재밌을 겁니다. 투자론. 여러분 투자론 가장 좋아하시잖아요. 투자론 얼마 좋아? 돈 많으면 투자해서 돈 번다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 겁니까? 그런데 투자론을 가장 싫어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첫 번째는 오늘 임대료 규제 정책을 정리할 겁니다. 하고, 그럼 임대료 규제 정책하고 임대료 보조. 보조 정책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그러면 이제 조세 정책만 빼고 부동산 정책은 끝납니다. 그러면 조세 정책은 건너뛰고 그 다음 바로 투자론으로 갑니다. 투자론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투자론에서는 이게 끝나고 나면 투자론은 목차를 잡아볼게요. 그때 이제 학습 목표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임대료 규제 갈 겁니다. 임대주택 시장에 일정한 문제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했답니다. 그게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임대주택 정책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뭐 했던가? 임대료 규제였습니다. 또 하나는요, 임대료 보조였고요. 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었습니다. 주택 공급. 여기에서 간접 개입 방법 찾아보십시오. 간접 개입 방법. 임대료 보조. 돈 나오면 간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직접 개입. 공공이란 말이 들어가면 직접 개입. 그러면 토지정책, 주택정책 다 포함해서 직접 개입 방법 세 가지만 말해보십시오. 아, 그래요. 여러분 그러죠? 네가 말해봐. OX만 해줄게. 우리는 말로 못하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토지은행 제도, 토지비축제도, 공공비축제도, 토지수용, 공영개발, 공공투자사업,
공공임대보유. 맞나요? 그렇죠. 초과 매수, 토지 선매, 뭐 이런 것들이 직접 개입 방법입니다. 선생 다시 말해봐. 따라 쓸 거야? 쓸 필요 없어요. 쓸 필요 없고 다음에 또 할 거야. 여러분 쓸 필요 없고 여러분 손이 내 입이요. 계속 해줄 거야, 입으로. 나중에 입을 빌려가고 싶대, 시험장에. 나중에 그래요. 선생님, 네 입을 좀 빌려가고 싶다, 시험장에. 네 입 절반만 빌려가면 안 되겠니? 내 입 절반만 빌려가도 6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책을 배우면 뭘 공부할 것인가? 우리 박사학위 받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결과. 정책의 결과가 뭡니까? 효과를 공부하는 거예요. 효과.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확대 공급되면 사적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무슨 효과가 나타납니까? 이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규제도 마찬가지고 임대료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임대료 규제 갈 겁니다. 임대료 규제 의미. 지금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 그러면 누가 힘들까? 임차인이 힘들어요. 임차인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최고 임대료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고 임대료를 벗어나지 말아라. 그게 임대료 규제예요. 임대료 규제는 경제학에서 가격 통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 있는데 이 가격 통제 정책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최고 가격제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최저 가격제가 있습니다. 최고 가격제하고 최저 가격제는 반대겠네? 말 자체가 반대잖아요. 최고 가격제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지금 시장에서 너무 높아서 소비자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따라서 그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최고 가격을 정하는 거야. 다시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시장에서 지금 100만 원입니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그래서 소비자들이 너무 힘들어. 부담스러워. 그때 정부가 100만 원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 70만 원에서 최고 가격을 정하는 거야. 그걸 최고 가격제라고 그래. 그럼 최고 가격제는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합니까? 낮은 수준? 낮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거야. 반대로 최저 가격제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지금 너무 낮아요. 너무 낮기 때문에 생산자가 생산을 할 수 없어. 생산비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쌀이 20kg 한 가마니에 지금 2만 원밖에 안 한다고 봐요. 그러면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질 수 없죠. 그러니까 너무 낮은 거야. 너무 낮을 때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최저 가격을 정하는 거야. 야, 쌀 한 가마니 20kg에 2만 원이 뭐야? 최저로 5만 원 받아라. 그게 최저 가격제입니다. 그러면 최고 가격제는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무슨 수준? 낮은 수준. 최저 가격제는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거야. 자, 그럼 최고 가격제는 누구 보호를 목적입니까? 최고 가격제는 누구 보호? 소비자 보호. 얘는 지금 임대료 규제 안 온 거야. 아직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예요.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고, 그 다음에 최저 가격제는요, 생산자 보호가 목적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시험에 최저 가격제 나왔다. 그러면 농민들 생각하시면 돼. 농민들 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최고 가격제의 종류. 최고 가격제는 임대료 규제가 대표적인 최고 가격제입니다.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 시장의 균형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직접 임대료를 정하겠다. 그런데 그 임대료는 최고 임대료라고 표현한다. 시장의 임대료가 70만 원입니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최고로 50만 원 받아라. 50만 원을 초과하지 말아라. 그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 가격 통제 정책이고 가격 통제 정책 중에서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최고 가격제. 되셨습니까?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가. 그러면 가격 통제 정책이고 최고 가격제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임대료 규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최고 가격제는 임대료 규제가 있고 분양주택시장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을 때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 규제가 있습니다. 최저 가격제는 기억할 필요 없고요. 자, 됐습니다. 이제 큰 틀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규제 내용으로 갑니다. 임대료 규제 개념 첫 번째 가격 통제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 가격제입니다. 일종의 임대료의 상한선을 줬습니다. 임대료 상한제라고도 표현합니다. 누구 보호할 목적입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는 임차인 보호 목적입니다. 임차인 보호 목적이다. 이렇게 와야지.
됐어요. 이제 세 번째 그 내용을 가봅시다. 그림을 통해서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쪽으로 오자. 지금 제가 뭘 그린 겁니까? 시장.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있으면 시장이지. 임대주택 시장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이 형성됐습니다. 그때 가격을 균형 가격. 얘는 임대주택 시장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균형 임대료라고 그래. 그러니까 균형 임대료입니다. 균형 임대료 얼마 할까요? 70만 원 할까? 70만 원 합시다. 한 달에 올 70만 원이요. 임대료가 올 70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요?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에게 너무 높은 겁니다. 그때 거래량이 100개라고 합시다. 단위 생략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균형 거래량이라고 그래요. 자, 질문합니다. 임대료가 70만 원일 때 임대주택의 수요량 몇 개? 100개. 임대주택 공급량 몇 개? 100개. 그게 균형이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게 균형이니까. 되셨습니까? 여기 균형 거래량이 100개라는 소리는 균형 가격에서, 균형 임대료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다는 소리야. 그럼 수요량도 100개, 공급량도 100개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봤더니 이 임대료가 너무 부담스러워. 임차인의 경이 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그럼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소리예요. 아, 임대주택 시장에 문제점이 발생했구나. 그럼 그래서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합니다. 정책 수립했는데 임대료 규제 정책을 수립한 거야. 그래서 시행했습니다. 시행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자,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50만 원에서 최고 임대료를 정하는 겁니다. 이게 규제 임대료입니다. 규제 임대료. 이게 법으로 정해서 법정 임대료라고 그래. 그러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규제 임대료를 정했습니다. 이 임대료가 최고 임대료야. 그래서 최고 가격제라고 그래. 그러면 50만 원을 받아라 이 말이 아니고 얘는 임대료를 50만 원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야. 그러면 임대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40만 원 받겠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표창장 받아야지. 그러니까 40만 원 받아도 상관없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40만 원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70만 원 받아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임대인인데 여러분 임대인 있으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50만 원으로 규제했더니 40만 원 받겠다라고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임대료를 50만 원 정했다. 얘는 50만 원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50만 원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이 소리란 말이에요. 되셨죠? 됐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으로 정해버리면 실질적으로는 임대료가 떨어진 거야. 이때부터는 수요 공급 논리예요. 임대료가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는 겁니다. 70만 원일 때 수요량은 몇 개? 100개. 공급량도 100개였어요. 근데 50만 원 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야. 우리 수요 곡선은 가격과 뭐의 관계예요? 가격과 뭐의 관계? 수요량의 관계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공급 곡선이 없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공급 곡선이 없다면 수요 곡선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70만 원일 때 수요량이 몇 개고 100개였고 50만 원이 되면 수요량은 몇 개고 이 점이 와서 100개보다 늘어난다는 소리야 이게. 그러면 50만 원 떨어지면 수요량은 수요 곡선하고 만나는 점 이 점이 수요량이 되는 거야. 그럼 수요량을 120개라고 해봅시다. 100개보다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떨어졌으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요법칙에서 수요량을 증가시킨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맞나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요? 자, 공급으로 갑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70만 원 받아야 되는데 50만 원 받으라고 규제 들어왔습니다. 그럼 공급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는 거지. 공급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50만 원 수준에서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이 점이 공급량이 돼. 공급량을 80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는 가정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결론 나왔습니다. 임대료 규제를 하는데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규제했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 겁니다. 맞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에서 첫 번째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했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뭐가 발생했습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뭐가 초과 수요인데 여기서부터가 초과 수요야. 수요량은 120개, 공급량은 80개죠.
그러면 수요량이 몇 개 더 많은 거야? 40개 많은 겁니다. 얘를 뭐라고요? 초과 수요라고 표현합니다.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임대료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초과 수요입니다. 임대료 규제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초과 수요는 수요 입장에서는 초과 수요지만 공급 입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공급 부족.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급이 지금 부족해진 거라고. 공급이 부족하면 그러면 가격은 뭐 할까?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 원래. 그래서요. 자,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요. 초과 수요는 우리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초과 수요의 크기를 물어봐. 크기. 어느 경우에 초과 수요가 큽니까? 크기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직접 초과 수요를 계산하십시오.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는 전혀 신경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계산 문제 나왔는데 틀렸다. 그러면 합격증을 반납해야 돼. 합격하더라도. 이거 너무나 쉬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계산 문제 나오고 초과 수요의 크기를 물어보는데, 그러면 초과 수요의 크기를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초과 수요의 크기를 물어보는 이유. 물론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공부하는 방법이야.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졌답니다.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는 소리는 공급이 부족해진 거라고. 그럼 시장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임대료는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왜 임대료 규제를 했냐면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를 한 겁니다. 맞죠? 그런데 초과 수요가 커버리면 살 사람은 많아지고 공급은 부족해지는 거야. 그럼 시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정부가 아무리 50만 원 규제한다 하더라도 여기 초과 수요가 커져버리면, 초과 수요가 커졌다는 소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초과 수요가 크면 클수록 임대료가 더 상승합니다.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했는데 초과 수요를 인해서 임대료가 상승한다면 정책 효과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서는 초과 수요를 많이 물어보는 거라고. 초과 수요가 전혀 없답니다. 초과 수요가 전혀 없으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책이 지금 효과를 시키는 거라고. 근데 초과 수요가 크면 클수록 정책 효과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자, 좋습니다. 그러면 초과 수요의 크기를 보는데요.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초과 수요가 크다. 그러면 수요가 매우 탄력적이라 말이에요. 가격이 지금 다운됐습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가격이 다운됐다. 수요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수요량은 증가할 건데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는 거야. 여기 다시 이 초과 수요의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두 가지죠. 수요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공급 감소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수요 증가가 크게 일어나고 공급 감소가 크게 일어난다고 봐요. 그러면 초과 수요가 클까 작을까? 자. 원래 100개였어요. 근데 수요 증가가 10개 일어났어요. 공급 감소도 10개 일어났어요. 그럼 초과 수요 몇 개? 20개지. 이 일을 어쩌갈까? 다시. 원래는 지금 100개죠. 100개입니다. 그런데 초과 수요가 전혀 없어요. 초과 수요가 없다. 이 말은 수요 증가도 없고 공급 증가도 없다는 소리죠. 그럼 초과 수요가 전혀 없다는 소리는 수요 증가 없습니다. 공급 감소 없습니다. 수요량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급량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지 않았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공급량이 변하지 않았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초과 수요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완전 비탄력적인 의미가 변화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량 100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량은 몇 개? 100개. 그러면 수요 공급이 모두 다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초과 수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수요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야. 수요가 매우 탄력적이면 수요량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공급량을 크게 감소시켜. 수요 증가는 커지고 공급 감소는 커져버리면 이 초과 수요 크기는 뭐야? 커지는 거지. 따라서 초과 수요 크기는 수요와 공급이 뭐할수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는 크다. 초과 수요가 크다 그래요. 자, 질문. 여기까지는 이미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초과 수요가 이렇게 크면 정책 효과는 커질까 작아질까? 정책 효과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책 효과가 커지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선생님,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를 못한 것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도록 초과수는 뭐다? 크다. 그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수는 작은 거죠? 어렵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간으로 봐. 기간, 단기, 장기로 보자는 거죠. 단기, 장기. 수요 공급이 탄력적이다. 그러면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장기죠. 단기는 수요는 변할 수 있지만 공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얘를 단기를 가정하면 그럼 공급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단기를 가정하면 공급곡선이 무슨 선이요? 수직선이지. 단기라면 공급 변화가 없을 거니까. 그래요. 그러면 단기라면 공급은 그대로 100개, 수요만 20개 증가하는 거야. 단기면. 그럼 단기는 초과수가 크다, 작다? 작다. 근데 장기가 되면 공급이 이렇게 감소한다고. 그러니까 장기는 초과수가 몇 개? 40개. 단기는 몇 개? 20개. 그러면 장기가 크다, 단기가 크다? 장기가 크다, 초과수요가.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 이게 단기, 초과수요 작다. 장기, 초과수요 뭐다? 크다. 탄력적이고 장기일 때 초과수요가 커집니다. 되셨습니까? 탄력적이고 장기일 때 초과수요가 크다. 그러면 초과수요가 크면 정책효과는 크다, 작다? 작다. 작다. 자, 그러면 장기하고 단기 중에서 어디가 정책효과가 커요? 단기. 얘가 정책효과가 큰 거야. 효과 크고, 그 다음에 장기는 정책효과가 작고. 그러면 임대료 규제했을 때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임대료가 하락시키려면, 다운되려면 초과수요가 커야 작아야 돼요? 작아야지. 크면 안 되지. 작아야 되고, 그럼 작으려면 공급이 뭐 해야 돼요? 비탄력적이어야 되고.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정책효과는 뭐고? 커지는 거고. 됐죠? 그래요? 그러니까 정책효과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초과수요 크기, 단기는 작고, 장기는 크고, 탄력적일 때는 크고, 비탄력적일 때는 작고, 초과수요가 작을수록 정책효과는 커지고, 정책효과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크고, 장기보다는 단기에서 커지고. 됐습니다. 그리고 정책효과 탄력적일 때는 정책효과가 작고,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정책효과는 커진다, 작아진다? 효과는 커진다. 여기까지 정리. 여기 계산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제 단기적으로. 얘는 초과수요만 본 거야. 초과수요만. 단기적 효과입니다. 기억.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이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량만 20개 증가한 거야. 초과수요가 작은 거야. 단기는 초과수요 발생하는데 초과수요가 작다. 단기는 초과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단기에도 초과수요는 발생하는데 장기보다는 뭐다? 작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됐어요. 단기는 초과수요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지금 50만 원을 규제했는데 실질적으로는 70만 원부터 높아지거든요. 자, 장기를 생각해봐요. 장기가 되면 공급량이 몇 개로 감소해요? 80개로 감소해요. 80개로 감소하면 이때 실제 임대료는 얼마가 되냐면 80개일 때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 수준까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지금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이 100개랍니다. 100개. 100개가 되면 그러면 임대료는 70만 원이야.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이 120개랍니다. 120개. 그러면 공급량도 120개, 수요량도 120개죠? 맞잖아요? 공급량도 120개, 수요량도 120개가 됐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임대료 규제했을 때 공급량이 늘어날 일은 없어요. 근데 공급량이 늘어났다고 합시다. 수요량 120개, 공급량도 120개 됐어요.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 돼요? 50만 원. 50만 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규제했는데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똑같아지면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책효과가 발생하는 거라고. 왜? 공급량은 증가하고 임대료는 떨어지니까. 맞죠? 그러니까 100개가 공급되면 70만 원이야. 그런데 몇 개밖에 공급이 안 돼요? 80개밖에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장기적으로 되면 공급량이 80개 되니까 임대료는 이렇게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80개밖에 공급이 안 되면 임차인들은 이 정도 수준까지 임대료를 낼 용의가 있는 거야. 무슨 말 됐죠? 그래서 임대료는 실질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임대료 올라가는 거야. 근데 단기에서는 공급량 변화가 없어요. 공급량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임대료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70만 원에서 얼마로? 50만 원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70만 원 줬더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20만 원을 되돌려 준 거야. 이런 것들을 소득이 재분배됐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요. 유사한 지문 한 번 나오고 한 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단기에서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세 번째, 장기입니다.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첫 번째, 여러분이 임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임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수선 유지해 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줄 거예요. 수선 유지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수선을 해주지 않고 유지 관리 해주지 않습니다. 도배 안 해주고 뭐 누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잡아주지 않아요. 이를 소홀히 해줍니다. 소홀히. 자,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저하를 시켜요. 질적 수준의 저하를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70만 원 받아야 되는데 50만 원으로 규제해버리면 양질의 자재를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임대인들도 수선 유지하지 않는 거고 새롭게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임대인들도 양질의 자재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질을 뭐한다? 저하시킨다.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여러분이 임대인이라면 계속 임대사업하는 게 아니라 타 용도로 전환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신규 공급을 감소시켜요. 공급의 감소. 그럼 일부는 타용도로 전환하고 신규 공급도 감소하면 임대주택의 전반적인 공급량 감소를 초래합니다. 공급량 감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택난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임대주택난을 주택난을 심화시켰습니다. 여기까지 보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실제 임대료를 봅시다, 이제는. 규제 임대료는 얼마? 50만원. 50만원입니다. 그런데 80개밖에 공급이 안 돼요. 80개밖에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이 수준까지 임대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수준까지 지불해야만이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정하는 임대료는 50만 원인데 실제 임대료는 기존의 균형가격보다 더 높은,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은 8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가 실제 임대료입니다. 실제 임대료.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가 지금 두 개 생겨버린 겁니다. 정부가 원하는 임대료 50만 원. 그 다음에 시장에서 형성된 임대료 얼마? 80만 원. 이렇게 이중 임대료가 발생하는 거야. 근데 정부가 원하는 50만 원에서 거래되지가 않아요. 암암리에 정부 몰래 80만 원에 거래하는 거야. 얘를 경제학자들은 암시장이 형성됐다라고 표현해. 암시장. 암암리에 시장이 형성된 거야. 그래서 암시장을 형성시킵니다. 형성. 그러면 암시장이 형성돼서 임차인들은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야. 없게. 그러면 암시장이 형성돼서 임차인은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켰습니까? 감소시켰습니까? 부담을 증가를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몇 개가 됐어요? 두 가지가 됐지. 그래서 이중 가격을 발생시켰다. 이중 임대료를 발생시켰다. 이렇게요. 이중 가격.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임차인들은 120개는 오네요. 임차인들은 임대주택을. 근데 공급된 것은 몇 개? 80개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80개 거밖에 공급이 안 되면 그러면 임차인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어도 가서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높은 임대를 지불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 이동을 제약시킵니다. 이동을 제약시킨다. 되셨습니까? 뭐 이 정도를 정리하시면 끝나요. 뭐 이 정도 이상은 것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 됐습니다. 이게 임대료 규제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하나만 더 하시면 되죠. 여기 볼래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규제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시장의 균형 임대료 70만 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했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결론은 뭡니까? 자, 균형보다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준에서 규제했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 그림에서 이제 실제 임대료는 지워버리고 시장의 균형 임대료가 70만 원인데 80만 원을 규제했다 이거 봐요. 규제 임대료를 80만 원을 했습니다. 이 소리야. 80만 원으로. 그러면 시장의 균형 임대료가 더 높은 수준을 규제한 거죠. 그럼 이건 80만 원 받으라는 소리입니까? 80만 원을 초과하지 말아라. 초과하지 말아라는 소리야. 80만 원 초과하지 말아라. 그럼 8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이라고 정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미 얼마에 형성되고 있어요? 70만 원에서 균형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80만 원, 즉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규제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70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규제했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영향 없다. 특히 초과 공급이란 말 있다 없다? 없어요. 초과 공급이란 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대료 규제에서 초과 공급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그거는 뭐다? 틀린 것이다.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임대료 규제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OX 가볼까요? 235페이지 OX. 자, 두 번째 OX 갑니다. 두 번째 OX.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이거는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임대료 규제했다는 소리입니다.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O다 X다. X. 그냥 앞에 말이 무슨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임대료 규제에서 초과 공급이란 말 나오면 그저 무조건 틀린 지문이다. 되셨죠? 됐습니다. 자, 그 밑에도 또 나왔네.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수요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초과 공급이 나왔다. 뭐다 X다? X. X입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갑니다. 자, 위에 첫 번째. 시장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지하면,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한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재분 효과가 있다. 맞습니까? 이게 뭐야? 무슨 기요? 단기 봐요. 왜 선생님 단기입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소리가 지금 이게 공급 곡선의 소리 아닙니까? 이게 단기라는 소리야. 단기. 얘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야. 그럼 단기에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합니까?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됐어요. 그게 236페이지 상단까지 가 있는 겁니다. 239페이지. 239페이지 미안해요. 239 미쳤어. 자, 239페이지. 239페이지 폈습니까? 거기에 세 번째 줄 G. 임대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임대료 하락 시에 공급량 감소가 적어 임차인에게 혜택이 더 커진다. 이거예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임대료 규제 효과가 더 크다. 됐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어디요? 236페이지. 다시 236페이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책 페이지 수가 다른 겁니까? 그러구나. 236페이지. 쎄쎄 미안합니다. 내가 미쳤나봐. 236페이지 찾으셨죠? 예, 그러면 G 읽어봅시다.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임대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임대료 하락 시에 공급량 감소가 적어서 임차인에게 혜택이 더 커진다. 맞나요? 예,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됐어요. 미안하니까 10분 쉬었다 합시다.